당신, 정말 사람이긴 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62세 내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칼로 도려냈으니까요. 야, 이명숙. 늙은 여자가 돈 좀 있으면 됐지. 뭘 그렇게 따져? 너 자식 없잖아. 내 아들놈들 빚 좀 갚아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어차피 너 죽으면 다 내 거 될 돈이었어. 그래, 박진철 씨. 당신이 원하던 대로 당신 자식들한테 돈을 보냈어. 근데 어쩌지? 그 돈 때문에 당신 아들들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거든. 그리고 당신, 내일 아침이면 당신이 평생 쌓아온 그 가짜 명성, 이 동네에서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처박히게 될 거야. 뭐, 명수가,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무릎을 꿇고 구걸하는 그 비겁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자식 없다던 거짓말로 시작된 이 잔인한 연극. 이제 제가 그 피날레를 장식해 주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한 여자가 어떻게 악마 같은 인간들을 처단하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공개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60이 넘으면 인생에 더 이상 설렐 일도 속을 일도 없다고요.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놈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심장을 파고들거든요. 내 이름은 이명숙.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며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죄인 취급받던 1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혼자 된 지 어느덧 20년. 남들은 연금 꼬박꼬박 나오고 집 한 채 있으니 알부자라며 부러워했지만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 정적이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찾았습니다. 산은 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그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보폭이 너무 빠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무릎 상하십니다. 여기 물 한 잔 드시고 천천히 가시죠. 고개를 드니 짙은 감색 등산복을 세련되게 차려입은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박진철. 그것이 그 악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품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친 등산객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중저음의 목소리와 배려심 깊은 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산길을 함께하게 됐죠. 동네 단골 찻집에서 마주 앉은 그는 자신이 은퇴한 교육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아주 깊은 한숨을 내뱉더군요. 명숙 씨를 보니 제 처지 같아 마음이 쓰이네요. 사실 저도 자식이 없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산 지 10년이 넘었는데 명절마다 자식 자랑하는 친구들 틈에서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마냥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 모릅니다. 우린 참 닮았네요. 자식이 없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헤쳤습니다. 평생을 자식 없는 여자라는 낙인에 찍혀 살아온 제게 그 말은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달콤하고 강렬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라면 내 평생의 공허함을 이해해 주겠구나. 이 사람이라면 내 노후를 온전히 맡겨도 되겠구나. 하지만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내 얼굴이 아닌 내가 차고 있던 명품 시계와 가방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요. 만남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꽃바구니를 보냈고 주말마다 전국 맛집을 데려갔습니다. 명숙 씨, 우리 이제 남은 인생 서로 지팡이가 되어줍시다. 자식들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 우리 둘이 세계 여행도 다니고 남은 돈 다 쓰고 갑시다. 그의 청혼은 완벽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나중에 재산 다툼할 일도 없을 것이고 오로지 서로만 바라보면 된다는 그 비정한 논리가 그때는 왜 그렇게 합리적으로 들렸을까요?
결국 만난 지 3개월 만에 우리는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자식 없는 동병상련이라는 고리가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재혼 생활 딱 일주일째 되던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박진철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 추악한 진실의 서막이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큰아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식이 없다던 남편의 휴대폰에 왜 큰아들이라는 이름이 뜨는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려던 찰나 샤워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의 그 젠틀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눈빛으로 제 손목을 부러뜨릴 듯 낚아채더군요. 누구 마음대로 남의 핸드폰 목소리에 손을 대? 이거 안 놔! 그의 눈등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잡힌 손목은 멍이 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62년 인생 처음으로 느껴본 생존의 위협. 그리고 그가 뱉은 말은 제 영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 이거 고아원 있을 때 내가 후원하던 녀석이야. 하도 아빠처럼 따르니까 내가 그렇게 저장해둔 거지. 뭘 그렇게 놀라? 당신 사람 의심하는 버릇 고쳐야겠어. 후원하는 아이, 아빠처럼 따르는 녀석? 그의 변명은 그럴싸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거대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 남자의 품격 뒤에 숨겨진 구린내 나는 비밀. 그리고 20분 뒤 그가 잠든 사이 몰래 확인한 문자 메시지에는 더 기가 막힌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할머니 돈 좀 뜯어냈어? 나 이번에 사고 친 거 합의금 급해. 빨리 입금해줘. 할머니, 그들이 지칭하는 건 바로 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아닌 뜯어먹기 좋은 노후 자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내 평생의 한을 이용해 내 등에 칼을 꽂으려 접근한 이 악마들. 하지만 박진철 씨, 당신은 큰 실수를 했어. 나 평생 서류 다루던 공무원이야. 당신이 내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면 나는 당신의 그 소중한 자식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증거부터 수집할 거니까.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될 거야.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들이 어떻게 당신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큰아들이라는 글자 하나가 내 심장에 박힌 그날 이후 내 세상은 흑백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30년 공무원 생활이 내게 준 선물은 속은 불타올라도 겉으로는 서류처럼 차분한 표정을 짓는 법이니까요. 남편 박진철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건강 주스를 갈아주고 내 손등에 입을 맞추며 명숙 씨, 당신 만나 내 노후가 봄날이네라고 속삭였죠. 그 가증스러운 입술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나는 웃어주었습니다. 적을 안심시켜야 그놈의 꼬리가 더 길게 빠져나올 테니까요. 여보, 나 오늘 동창 녀석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병문안 좀 다녀와야겠어. 저녁은 혼자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미안해서 어쩌지? 동창 병문안. 지난 한 달간 벌써 5번째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 그의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친구분들에게 과일이라도 사가요? 당신 마음이 너무 고와서 탈이야. 진철은 감격한 듯 내 손을 잡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현금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가 집을 나서자마자 나는 등산복을 갈아입고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교육자라던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낡은 빌라촌. 그곳에서 나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엎을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돈 또 가져왔어? 이번엔 좀 많이 줬대? 야,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야, 여기 갈비 좀 더 구워라. 그 여편 내가 준 돈으로 오늘 배 터지게 먹자. 진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에워싼 2명의 건장한 사내와 아이들. 자식이 없다던 그에게는 도박빚에 허덕이는 2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아주 풍성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땀 흘려번 연금을 제 돈인 양 주무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나를 그 여편네 돈줄 할머니라 부르면서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 평생의 외로움을 이용해, 자식 없는 한을 이용해 나를 사기극의 주인공으로 만든 그 악마들. 나는 빌라 담벼락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 할머니 언제 죽는데? 혼인신고는 확실히 했지? 죽어야 그 아파트가 우리 거 될 거 아냐? 걱정 마라. 내가 약도 조금씩 쓰고 있으니까 요즘 부쩍 피곤해하더라고. 조만간이다.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아. 약. 그랬습니다. 그가 매일 아침 갈아주던 건강주스. 그걸 마시고 나면 왜 그렇게 정신이 몽롱하고 잠이 쏟아졌는지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이놈들은 단순히 내 돈을 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목숨을 앗아가고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남편이 건네는 주스를 태연하게 받았습니다. 여보, 오늘 병문안은 잘 다녀왔어요? 그럼 명숙 씨 덕분에 친구가 아주 고마워하더라고. 나는 그가 보는 앞에서 주스를 마시는 척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전부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나를 보았습니다. 62의 이명숙, 너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야. 너는 사냥꾼이다. 나는 다음 날부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우선 내가 공무원 시절 연을 맺었던 유능한 탐정과 법무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내 명의를 도용해 받은 대출 내역, 그리고 그 돈이 누구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철의 2 아들, 효자인 척 아버지를 돕던 그놈들도 서로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큰 놈은 작은 놈 몰래 아버지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 작은 놈은 형을 밀어내고 아버지를 독차지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나는 그들의 추악한 욕심에 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박진철 씨, 당신 자식들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당신의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진철 몰래 그의 큰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몰래 연락합니다. 아버지가 작은아들에게만 상가, 건물을 넘겨주려고 서류를 준비하시네요. 서두르셔야겠어요. 이제 쥐새끼들이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을 시간입니다. 가짜 사랑으로 시작된 이 연극의 무대 위에 내가 직접 짠 피의 각본을 올릴 차례가 온 것이죠. 박진철, 당신은 당신이 놓은 덫에 당신 자식들이 먼저 걸려드는 꼴을 보게 될 거야. 꿈 같은 6개월? 아니, 이제부터는 눈도 감지 못할 지옥의 시작이야. 사람의 촉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한번 의심의 구멍이 뚫리면 그전엔 보이지 않던 오물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거든요. 박진철, 그 남자가 내게 주던 그 지극정성들이 이제는 나를 서서히 죽여가는 독극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남편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죠. 그가 웃으며 내 어깨를 주무르는 그 손으로 속으로는 내 아파트 시세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요. 나는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그의 비겁한 평화를 조금씩 흔들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세미나를 간다며 집을 비운 토요일 오후, 나는 안방 깊숙한 곳, 남편이 절대 열지 말라던 개인 수납장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교육자라던 그의 이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하얀 가재 손수건에 쌓인 낡은 젖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힌 유치원 가방. 자식이 없다던 남편의 보물함에 왜 아기용품이 들어있는 걸까요? 젖병 안에는 말라붙은 분유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식이 없어서 한이 맺혔다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가장 확실하고도 역겨운 증거였습니다. 자식 없는 서러움? 당신은 그 서러움을 연기하면서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분노로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납장 맨 아래 칸에는 여러 장의 통장과 함께 입양파양 확인서라는 서류가 뭉치로 발견됐습니다.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자산가 여성들에게 접근해 재혼한 뒤 자식을 키우고 싶다는 핑계로 자신의 친자식들을 입양아인 척 속여 데려오려 했던 전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들통이 나자 가차없이 이혼하고 위자료를 챙겨 도망쳤던 기록들. 나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안방에 있는 이 젖병은 조만간 내 집에 들이닥칠 그의 손주를 위한 소품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나를 단순히 돈줄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손주들의 유모이자 자기 자식들의 노후 대책으로 설계해 놓은 겁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박진철이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수납장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내가 젖병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당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그는 순식간에 다가와 내 손에 든 젖병을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젖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말해봐. 자식 없다던 당신 수납장에서 왜 젖병이 나와? 박민준이 누구야? 당신 후원한다는 그 큰아들의 자식이야? 아니면 당신 손주야? 이 여편네가 갈수록 기어오르네. 그래, 내 손주 젖병이다. 그게 뭐 어때서? 당신 자식 없어서 평생 외로웠다며? 내가 내 손주 데려와서 재롱 부리게 해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죽을 죄야? 그는 더 이상 숨길 생각도 없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나를 밀쳤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부딪힌 옆구리에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환멸이었습니다. 잘 들어. 내일 내 아들놈들이 애들 데리고 이 집으로 들어올 거야. 당신 내 아내잖아. 그럼 내 새끼들도 당신 새끼고 내 손주도 당신 손주야. 밥 차리고 애들 봐줄 사람 필요해서 당신이랑 결혼한 거니까 토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당신 그 고상한 공무원 연금 구경도 못하게 해줄 테니까. 그는 내 턱을 거칠게 잡아올리며 비웃었습니다. 30년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쌓아온 내 명예와 자부심이 이 사기꾼의 발길질 한 번에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겁에 질려 울 줄 알았겠죠.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묻은 피를 닦으며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박진철 씨. 당신 자식들 다 데려와. 이 집으로 한 놈도 빠짐없이 다 불러들여. 내 의외의 반응에 진철은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그는 모를 겁니다. 내가 이미 거실 화분 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으며 지금 이 폭언과 폭행 장면이 실시간으로 내 법무사의 클라우드에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또한 그가 데려오겠다는 그 아들들이 지금 서로를 향해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도요. 나는 이미 작은 아들에게 정보를 흘려두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네 가족만 이 집에 들여보내서 재산을 다 넘겨주기로 했다라고 말이죠. 박진철. 당신은 당신 자식들이 효자인 줄 알지? 아니, 그놈들은 독사야. 서로 더 큰 고기를 먹으려고 아비인 당신 목줄까지 물어뜯을 독사들.
내일 이 집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돈을 차지하려는 큰아들과 형을 밀어내려는 작은아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난장판 속에서 나는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당신들 모두를 한꺼번에 매장할 스위치를 누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젖병? 그래, 그게 당신 가족의 마지막 유품이 되게 해줄게. 박진철, 내 집 거실에 발을 들이는 순간이 당신 인생의 가장 화려한 몰락의 시작이 될 테니까.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박진철이 본색을 드러낸 지 불과 이틀 뒤, 내 평화롭던 아침을 깨운 건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가 아닌 현관문 틈으로 거칠게 밀어 넣어진 노란색 봉투 한 장이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지서가 아니었습니다. 채무자 이명숙, 금액 1억 5천만 원.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공무원 생활 동안 단 한 번의 연체도 없이 깨끗했던 내 신용이 단 몇 달 만에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어 너덜너덜해진 겁니다. 어떻게 내 인감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진철이 우리 노후에 같이 탈 차 한 대 뽑자며 내밀었던 서류들. 사랑에 눈이 멀어, 아니 외로움에 눈이 멀어 그가 내민 종이에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주었던 내 자신이 죽도록 미워졌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진철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미 내가 독촉장을 본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아주 당당하게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 그거 봤어? 일찍도 왔네. 명숙 씨, 너무 놀라지 마. 그거 우리 큰애 사업 자금으로 좀 썼어. 어차피 우리 가족인데 자식 없는 당신이 우리 애들 좀 도와주는 게 뭐가 그리 큰일이야? 안 그래? 그는 마치 내 돈을 제 주머니에서 꺼낸 푼돈 취급하며 비웃었습니다.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박진철, 당신 당장 이 돈 갚아. 내 명의 도용해서 대출받은 거. 이거 명백한 범죄야. 내가 소리를 지르자 진철은 소파에서 일어나 내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가짜 다정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범죄. 도장은 당신이 직접 찍었잖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명숙 씨, 당신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 이 집, 당신 아파트 말이야. 그것도 이미 담보 잡혔어. 이제 당신한테 남은 건 그 쥐꼬리만한 공무원 연금뿐이라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평생을 읽어온 내 보금자리까지 그놈의 소나기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것은 바로 뒤이어 들이닥친 불청객들이었습니다. 와, 아버지. 집 진짜 좋네요. 우리 민준이 방은 어디예요? 어머, 거실 넓은 거 봐. 어머니 저희 오늘부터 여기서 살기로 했어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염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인간들. 진철의 큰아들 내외가 짐가방을 대여섯 개씩 들고 내 거실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젖병의 주인공이었던 손주 녀석은 과자를 먹으며 내 비싼 가죽 소파에 문지르고 있었고 큰 며느리는 마치 제 집인 양 냉장고를 뒤지며 반찬 투정을 해댔습니다. 진철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내게 명령했습니다. 뭐해? 애들 배고프다는데 당장 가서 고기 좀 구워오지 않고 이제부터 당신이 이 집 안주인이 아니라 우리 애들 뒷바라지하는 할멈이라는 거 잊지 마. 굴욕적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식모 취급을 받으며 고기를 굽는 내내 저들의 웃음소리가 칼날이 되어 내 등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내가 굽고 있는 고기보다 더 뜨겁게 저들을 파멸시킬 분노의 덫이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나는 고기를 나르며 슬쩍 진철의 휴대폰 옆에 내 휴대폰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메시지를 작은아들에게 전송했습니다.
형이 벌써 이 집에 짐 싸 들고 들어왔다. 아버지가 인감이랑 집 서류 다 형한테 넘겨주는 중이다. 지금 안 오면 너만 빈털털이 된다. 불과 30분 뒤 작은 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거실에 대자로 뻗어 있는 형의 멱살을 다짜고짜 잡아챘습니다. 야, 박진훈, 너 혼자 나 처먹으려고 여기 왔냐? 아버지가 나한테 주기로 한 상가는 어쩌고 네가 여기서 안방마님 노릇이야. 뭐? 이 새끼가 미쳤나? 아버지가 나한테 올인하기로 했어. 너 같은 도박쟁이한테 줄 돈은 10원도 없다고.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진철은 당황해서 아들들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돈에 눈이 먼 형제들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치부를 폭로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저 할머니 약 먹여서 정신 놓게 만든 뒤에 서류 빼돌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형은 뭐 깨끗해. 형수랑 짜고 아버지 인감 위조해서 사채 끌어다 쓴 거 내가 다 경찰에 찌를 거야. 박진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추악한 범죄 공모가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자식들의 입을 통해 내 거실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거실 구석에서 녹음 버튼을 눌러두었던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독촉장을 들고 거실 한복판으로 나갔습니다. 박진철 씨. 그리고 당신들. 내 집에서 내 돈 가지고 참 재미있게들 노네? 근데 어쩌지? 당신들이 지금 자백한 그 모든 내용. 방금 우리 법무사한테 실시간으로 전송됐거든. 싸우던 형제들과 진철이 동시에 나를 쳐다봤습니다. 뭐, 이 여편네가 진짜! 큰아들이 내게 달려들려 했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와봐. 때려봐. 지금 이 집안 곳곳에 카메라가 당신들의 그 폭력적인 모습을 다 찍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내 명의로 빌린 그 1억 5천만 원? 그게 당신들의 감옥행 티켓이 될 거야. 당황한 진철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수가, 여보, 그게 아니라 그는 다시 비굴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진철, 당신은 자식 없는 나를 불쌍한 먹잇감으로 생각했겠지만 틀렸어. 나는 자식이 없어서 지켜야 할 게 나 자신뿐이거든. 그래서 당신보다 100배는 더 독해질 수 있다는 걸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독촉장? 그래, 이건 내가 당신 가족에게 보내는 파멸의 초대장이야. 이제 진짜 지옥의 문이 열릴 거니까 단단히 준비해. 거실을 점령한 하이에나들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나는 쫓겨나듯 집을 나왔습니다. 박진철은 내 팔을 거칠게 밀치며 당분간 친구 집이나 찜질방에 처박혀 있어. 내 자식들 편히 쉬어야 하니까. 라고 소리쳤죠. 내 집인데 내가 땀 흘려 일궈온 내 보금자리인데 열쇠마저 빼앗긴 채 차가운 밤거리로 내던져진 내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저 악마들의 심장을 어디서부터 도려낼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나는 미리 연락해둔 탐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진철이라는 인간의 진짜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이명숙 씨, 마음 단단히 먹고 보셔야 할 겁니다. 이 사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놈입니다. 탐정이 내민 모니터 속에는 영상 몇 개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박진철이 나를 만나기 불과 한 달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서울 변두리의 한 도박장에서 수천만 원을 날리고 사채업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한 달만, 아니 딱 2달만 시간을 주세요. 이번에 제대로 된 돈줄 하나 물었습니다. 은퇴한 공무원인데 혼자 살고 자식도 없어서 아주 쉽습니다. 그 여편네 아파트 팔면 형님들 돈 다 갚고도 남아요. 그의 입에서 나온 돈줄. 그것이 나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뜯긴 제 목숨값을 대신 치러줄 재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영상 속 그의 옆에 앉아있던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나보다 먼저 그와 재혼했다가 3년 전 우울증으로 투신 자살했다는 전처였습니다. 죽었다던 전처가 멀쩡히 살아 박진철과 함께 도박판을 전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 여자 죽었다면서요? 내 물음에 탐정은 혀를 차며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사망 신고만 되어 있는 겁니다.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박진철과 전처가 공모해서 벌인 가짜 죽음이죠. 그리고 그 보험금으로 아들들 도박 빚을 갚아주고 이제는 명숙 씨 당신의 재산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습니다. 박진철, 이 인간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합심해서 사람의 인생을 씹어먹는 살인귀들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내 상처를 후벼 파며 다가왔던 그 다정한 손길들이 사실은 죽은 사람의 이름까지 빌려온 피칠갑된 손이었다니.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탐정이 보여준 마지막 영상이 내 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야, 이명숙 그 할망구. 요즘 약을 좀 먹였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해. 조만간 유서 한 장 대충 써놓게 하고 작업 끝내야지. 아파트 명에 넘어가면 바로 요양원에 처박아 버려. 죽을 때까지 못 나오게. 그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자기 자식들과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 나를 살아있는 송장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박진철.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겠네. 나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철의 전처. 그 여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박진철이 사채업자들에게 쓴 차용증 원본 구할 수 있나요? 반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나는 박진철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죽은 아내를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을 때 박진철이 누리고 있는 그 가짜 평화가 어떻게 산산조각 날지 상상만 해도 짜릿했습니다. 또한 나는 사채업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돈을 못 받는 것이고 가장 좋아하는 건 더 큰 돈을 줄 확실한 먹잇감이죠. 사장님, 박진철이 지금 제 아파트를 담보로 다른 곳에서 돈을 빼돌리려 합니다. 지금 당장 박진철을 압박하지 않으면 사장님 돈은 영영 못 받으실 텐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박진철, 당신은 당신 자식들이 당신을 지켜줄 거라 믿지? 아니, 그놈들은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면 가장 먼저 당신을 팔아넘길 놈들이야. 그리고 당신이 죽였다고 믿게 만든 당신의 전처. 그 여자가 당신의 목에 칼을 꽂으러 가는 길을 내가 친절히 안내해주지. 오늘 밤 나는 내 집 열쇠를 되찾지 않을 거야. 대신 당신의 인생 전체를 잠가버린 지옥의 열쇠를 만들 테니까. 기대해, 박진철.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네 옆에 누워있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추악한 과거가 될 테니. 사람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박진철, 그 남자의 일그러진 얼굴에서 찾았습니다. 탐정에게 받은 전처의 거처를 확인한 후 저는 다시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망치듯 나온 지 겨우 하루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이제 방어용 방패가 아닌 그놈의 심장을 꿰뚫을 날카로운 창이 들려 있었죠. 아니, 어떤 놈이야? 이 새벽에? 이명숙, 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기어들어와? 내가 친구 집이나 가 있으라고 했지? 문을 열자마자 뿜어져 나오는 술 냄새와 담배 연기. 거실은 이미 난장판이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수입 찻잔들은 술잔으로 전락해 굴러다니고 있었고 제 서재의 책들은 큰아들 녀석의 발받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철은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채며 문 밖으로 밀치려 했습니다. 이 손 놓지 못해? 박진철, 당신 죽었다던 전처. 오성빌라 402호에 아주 잘 살고 있더군. 그 순간 저를 밀쳐내던 진철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의 동공이 눈에 띄게 흔들렸고 비열한 입술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곧 광기 어린 눈빛으로 돌변해 제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네가 거길 왜 가? 이 여편네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내가 뭘 받든 상관없어. 어차피 넌 이미 내 손바닥 아니니까. 그의 가면이 완전히 찢겨나간 순간이었습니다. 교육자라던 고상한 말투는 온데간데없고 시장바닥 시정잡배보다 더한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거실에서 자고 있던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소란에 깨어나와 저를 애워쌌습니다. 아버지, 이 할망구가 다 알았어요. 그럼 어떡해? 빨리 서류 사인 받아야지. 아줌마, 곱게 말할 때 도장 찍어요. 우리도 귀찮게 일 만드는 거 싫으니까. 세 마리의 굶주린 늑대들이 저를 둘러싸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그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인간들의 밑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똑똑히 기억해두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들, 자식 없다는 내 외로움을 이용해서 나를 사냥했지? 내 아파트, 내 연금, 그게 그렇게 탐났어? 가족이라며, 서로 의지하자며. 가족? 야, 이명숙, 정신 차려. 늙은 여자가 돈 있으면 됐지. 무슨 사랑 타령이야? 너처럼 자식도 없는 껍데기뿐인 여자는 우리 같은 가족한테 돈 대주는 지갑 노릇이나 하는 게 영광인 줄 알아야지. 네가 평생 모은 그 돈, 우리 아들들 사업 미천으로 쓰이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 아니겠어? 그의 폭언은 송곳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평생을 결핍된 인간 취급받아온 제 상처를 그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도려냈습니다. 너 죽으면 그 돈 다 국가로 귀속될 텐데 얼마나 아까워?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내놔. 안 그러면 너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가. 치매 노인 하나 사라지는 거 요즘 세상의 일도 아니거든. 그가 내민 건 재산 포기 및 증여 합의서였습니다. 제 모든 자산을 그의 아들들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들은 이미 제가 마시는 주스에 약을 타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뒤 저를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킬 서류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악마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들의 폭언을 듣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저는 주머니 속에서 작게 빛나는 빨간 불빛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진철 씨, 당신 방금 한 말. 늙은 여자는 지갑 노릇이나 하라는 그 말. 그리고 날 죽여서 요양원에 처박겠다는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어디로 전송되는지 알아? 뭐야? 그게 뭔데? 당신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사채업자 독고 사장 알지? 그리고 당신한테 보험 사기당했다고 의심하던 보험사 조사관.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대화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어. 아, 그리고 하나 더. 진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독한 년이. 진철이 제 뺨을 때리려 손을 올린 순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웃어주었습니다. 때리는 순간 당신 자식들도 공범으로 바로 구속이야. 당신 전처? 그 여자 지금 경찰서에서 자백하고 있어. 당신이 보험금 타내려고 자기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감금했다고 말이야. 당신 가족이 꿈꾸던 그 화려한 노후? 미안한데 오늘부로 정동진이 아니라 청송교도소로 가게 될 거야. 아수라장이 된 거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던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바닥에 제압당했습니다. 진철은 허망한 듯 주저앉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철, 늙은 여자가 돈 있으면 뭐가 좋은 줄 알아? 당신 같은 쓰레기들을 치우는데 돈을 아끼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잘 가. 내 집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인생에서 나가는 길이야. 수갑이 채워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숨을 크게 내뱉었습니다. 자식 없는 외로움이 나를 지옥으로 이끌었지만 그 외로움 덕분에 저는 잃을 게 없는 가장 강한 사냥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들이 감옥 안에서 서로를 탓하며 짐승처럼 물어뜯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로챈 내 돈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이자로 되돌려받는 것. 진짜 통쾌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아수라장이 되었던 거실엔 차가운 정적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통쾌할 줄 알았는데 제 가슴엔 시커먼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텅 빈 집, 깨진 찻잔, 그리고 남겨진 1억 5천만 원의 빚. 경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나를 사냥감으로 삼았던 그들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늙은 여자가 돈 있으면 됐지. 그 말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진철이 경찰에 연행되던 급박한 순간 소파 밑으로 급히 발로 밀어넣었던 검은색 낡은 수첩 하나.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교육자라던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박진철의 진짜 생존 일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난 10년간 거쳐간 수많은 돈줄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에게서 뜯어낸 금액과 수법이 빽빽하게 적힌 범죄 기록지였습니다. 그런데 수첩 뒷부분에서 저는 숨이 멎는 듯한 발견을 했습니다. 상속 설계, 춘천 땅 및 무기명 채권. 박진철이 나에게는 한 푼도 없다며 울먹이던 그에게 사실은 자기 아들들조차 모르게 숨겨둔 거액의 비자금이 있었던 겁니다. 그 비자금의 출처는 10년 전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의 첫 번째 아내의 사망 보험금과 유산이었습니다. 박진철. 당신은 정말 악마구나. 자식들의 도박빚을 갚아주는 척하면서도 정작 거액의 돈은 자기 혼자 노후를 즐기기 위해 꽁꽁 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숙의 돈을 뜯어 자신들에게 줄 거라 믿고 이 범죄에 가담했지만 사실 진철은 아들들까지 버리고 혼자 도망칠 계획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잡은 지옥 끝의 밧줄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유치장에 갇혀 초췌해진 진철은 저를 보자마자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명수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놈들이 시킨 거야. 우리 아들놈들이. 나 좀 꺼내줘, 제발. 명숙이 유리창 너머로 수첩을 보여주며 얼음처럼 차갑게 말합니다. 조용히 해. 박진철. 당신 아들들이 이 수첩 내용을 알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춘천에 숨겨둔 그 땅이랑 채권들. 아들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혼자 필리핀으로 튈 준비하고 있었더라? 진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비굴하게 용서를 빌던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다시금 살기 어린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 아들들은 옆방에서 조사받으면서 아버지가 다 시킨 일이다라며 당신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있어. 당신이 자식들을 지키려 해봤자 그놈들은 이미 당신을 버렸다고.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걔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 보든가. 아, 그리고 이 수첩. 내가 경찰에 넘기면 당신은 단순 사기가 아니라 보험살인 미수까지 엮여서 평생 감옥에서 못 나와? 근데 말이야. 내가 제안 하나 할게. 저는 그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채권 양도 서약서 및 친자식들과의 절연 선언서. 당신이 숨겨둔 그 비자금 전부 나한테 넘겨. 당신이 나한테 입힌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금으로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수첩은 태워줄. 그리고 당신 아들들, 그놈들한테는 당신이 가진 모든 돈을 사회에 기부했다고 알려줄 거야. 당신 손으로 직접 당신 자식들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지. 너 진짜 독한 년이구나. 독해? 아니, 이건 당신이 가르쳐준 방식이잖아. 자식 없는 여자는 지갑 노릇이나 하라며? 이제 당신이 지갑 노릇 좀 해줘야겠어. 당신 자식들 말고 당신이 파멸시킨 나를 위해서. 진철은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감옥에서 썩느니 돈이라도 주고 형량을 줄여보겠다는 비겁한 심산이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들고 곧바로 향한 곳은 경찰서가 아니라
진철의 두 아들이 갇혀 있는 면회실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두 아들에게 진철이 서명한 절연 선언서와 재산양도 증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봤지? 네 아버지가 너희들 감옥 보내고 자기만 살겠다고 숨겨둔 비자금 전부 나한테 넘겼어. 너희들은 이제 빚더미에 앉은 채로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아버지가 너희를 버린 거라고. 이 영감이 진짜 죽여버릴 거야. 박진철. 면회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비는 자식을 팔고 자식은 아비를 죽이겠다며 울부짖는 그 추악한 광경. 저는 그 지옥 같은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박진철, 당신은 이제 알게 될 거야.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그 자식들이 이제 감옥 안에서 매일같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악기가 될 테니까. 내 돈 1억 5천만 원? 그걸로 당신들 가족의 영혼을 샀다고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아. 이제 당신들이 숨겨둔 그 돈으로 나는 내 인생을 다시 떡상시킬 준비를 마쳤거든. 지옥 끝에서 잡은 밧줄? 아니, 이건 당신들을 교수대로 끌어올릴 밧줄이야. 잘 가, 박진철. 당신 자식들과 함께 평생 서로를 증오하며 그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길. 박진철과 그 아들들이 유치장 안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동안 저는 비 내리는 서울의 한 낡은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박진철이 죽었다고 세상에 공표했던 여자, 그의 전처 오성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그녀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유령으로 만들었지만 사실 그녀는 유령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풍기는 찌든 담배 냄새와 소주 냄새. 한때는 저처럼 누군가의 아내였고 어머니였을 그녀가 이제는 박진철의 도박빚을 갚아주기 위해 세상에서 지워진 채 살아가고 있었죠. 누구시오? 당신 박진철이가 보낸 사람이야? 나 이제 줄 돈 없어. 몸뚱이밖에 안 남았다고. 아니요. 박진철이 새 지갑으로 점 찍었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3년 전에 죽어준 덕분에 그 인간이 나한테 아주 편하게 접근하더군요. 제 말에 오성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듯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지만 저는 그녀 앞에 박진철이 아들들과 웃으며 내 집에서 파티를 벌이던 사진들을 던졌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죽은 사람처럼 숨어 지내며 몸을 버릴 때 박진철은 내 돈으로 자기 아들들이랑 갈비를 뜯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지키려 했던 그 아들들? 당신을 주둔 여자 취급하며 제 아파트 명의를 어떻게 뺏을지 궁리하느라 바빴다고요? 이럴 리가 없어. 우리 애들이 나한테 그럴 리가. 내가 어떻게 해서 걔들 빚을 갚아줬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여자의 울음소리는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은 복수를 무디게 할 뿐이니까요. 저는 그녀의 분노를 이용해 박진철의 심장에 마지막 말뚝을 박아야 했습니다. 오성자 씨, 억울하지 않아요? 당신을 지옥에 밀어넣은 그 인간들, 감옥에서 몇 년 살다 나와서 당신이 벌어다 준 돈으로 다시 떵떵거리며 살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나와 손을 잡는다면 그 인간들 평생 빛 한 번 못 보게 만들 수 있어요. 오성자가 눈물을 닦으며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공포가 아닌 도끼 서린 복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면 되지? 그 인간들 죽일 수만 있다면 나 뭐든 하겠어? 간단해요. 박진철이 당신을 죽은 걸로 위장할 때 썼던 그 치밀한 증거들. 그리고 그 인간이 감춘 무기명, 채권의 비밀번호. 당신은 알고 있잖아요? 그랬습니다. 오성자는 박진철의 가장 치밀한 공범이자 동시에 가장 확실한 목격자였습니다. 그녀는 박진철이 과거에 저질렀던 의문사 사건들의 전말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철이 나를 만나기 전 다른 시니어 여성들에게 접근해 약을 먹이고 재산을 가로챘던 그 소름 끼치는 수업들을 말이죠. 우리는 그날 밤 여관방 작은 테이블 위에서
박진철 가족을 영원히 매장할 피해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제 옆에는 검은 선글라스를 쓴 오성자가 서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살아 돌아와 검사 앞에 섰을 때 수사관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오성자 씨? 정말 본인이 맞습니까? 박진철 씨가 제출한 사망 진단서는 어떻게 된 거죠? 전부 위조입니다. 박진철이 브로커를 통해 만든 가짜 서류예요. 그리고 여기 그 인간이 지난 10년간 사람들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기록한 장부가 있습니다. 박진철이 숨겨둔 무기명 채권 5억 원. 그 돈의 진짜 주인은 박진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파멸시켰던 수많은 명숙들의 눈물과 피였습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단순 사기 사건은 연쇄살인 및 거액의 보험 사기라는 초대형 강력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구치소에 있던 박진철은 갑작스럽게 추가된 혐의에 기절초풍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버린 아내 오성자가 명숙의 옆에 서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벽에 머리를 찌우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명숙, 오성자, 너희들 가만 안 둬. 내가 나가면 다 죽여버릴 거야. 명숙이 교도소 접견실 유리창 너머로 웃으며 말합니다. 박진철 씨. 나갈 걱정은 하지 마. 오성자 씨가 당신이 숨겨둔 채권 비밀번호를 아주 친절하게 알려줬거든. 그 돈으로 나는 피해자들 보상금 다 지불하고 당신 자식들은 평생 빚쟁이들에게 쫓기게 만들었어. 당신이 가장 아끼던 자식들이 이제 당신을 증언대에 세워 사형시켜달라고 빌게 될 거야. 적에 적은 동지가 된다. 박진철, 당신은 나를 자식 없는 가여운 여자로 봤지만 덕분에 나는 당신이 버린 아내의 손을 잡고 당신의 심장을 도려낼 가장 완벽한 칼날을 얻었어. 이제 당신 자식들이 당신의 멱살을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환상적인 쇼를 구경할 차례야. 축하해, 박진철. 당신의 황혼 재혼은 당신의 황혼 처형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될 테니까. 돈으로 맺어진 인연은 돈으로 끝장을 내야 합니다. 박진철과 그 아들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친 하이에나 떼 같았지만 사실 그들을 묶어준 건 피가 아니라 남의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이 가장 갈구하던 그 돈을 미끼로 그들이 서로의 목줄을 물어뜯게 만들 생각입니다. 구치소에 갇힌 진철의 두 아들, 진훈과 진석.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명숙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소식에 분노하면서도 혹시나 남았을지 모를 콩고물에 눈이 멀어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아주 달콤하고 치명적인 독사과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대동해 그들을 각각 따로 면회했습니다. 먼저 큰아들 진훈을 만났습니다. 저는 거짓 눈물을 닦으며 가짜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진훈 씨. 나도 이젠 지쳤어요. 당신 아버지가 나 몰래 숨겨둔 스위스 비밀 계좌랑 강남 상가 부지 권리증이 여기 있어요. 당신 아버지는 이걸 당신 동생 진섭이한테만 주라고 유언장까지 써놨더라고요. 근데 나를 폭행한 진섭이가 너무 미워서 장남인 당신한테 이 정보를 먼저 주는 거예요. 강남 상가와 비밀 계좌. 진훈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아버지가 진섭이 그 도박꾼 놈한테만 주려고 했다고요? 진훈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탐정과 정교하게 위조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자산 목록이었지만 눈이 먼 그에게는 구원줄처럼 보였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차례입니다. 저는 곧장 작은 아들 진섭을 만났습니다. 그에게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진섭 씨. 큰형 진훈이가 당신 아버지를 협박해서 춘천 땅이랑 무기명 채권을 자기 명의로 다 돌렸대요. 당신은 감옥에서 나가면 빈털터리가 될 텐데. 아버지가 참 너무하시네. 막내인 당신을 제일 아끼는 줄 알았더니? 진섭은 면회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새끼가 형이라는 놈이 나를 버려. 아버지 그 영감탱이도 똑같아. 내가 가만두나 봐라. 덫은 완벽하게 놓였습니다. 서로가 아버지를 독점하고 서로가 형제의 몫을 가로챘다고 믿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두 형제에게 특별 영접 시간을 만들어준 것이죠. 구치소 측에 연주를 동원해 두 형제가 운동장에서 마주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마주친 진훈과 진섭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야, 박진훈, 강남 상가 네가 다 처먹으니까 돈이야? 뭐, 네 놈이야말로 춘천 땅 빼돌린 거 다 알아. 이 사기꾼 새끼야. 형제는 미친 듯이 서로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간수들이 달려와 떼어놓으려 했지만 돈에 눈이 먼 형제는 짐승처럼 서로의 살점을 물어뜯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섭이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나만 죽을 순 없지. 형이 예전에 아버지 시켜서 그 할머니 약 먹일 때 형이 직접 약 구해온 건 내가 다 녹음해놨어. 그 검찰에 넘길 거야. 우리 다 같이 죽자고. 이 새끼가 미쳤나? 그럼 나는 형수가 아버지 보험금 가로채려고 서류 조작한 거 다 볼 거야. 운동장에 있던 모든 수사관과 간수들의 귀에 그들의 자백이 쏟아졌습니다. 명숙이 던진 가짜 유산이라는 미끼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가장 추악한 범죄 비밀을 스스로 까발려 버린 겁니다. 저는 운동장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동안 저는 이미 박진철이 숨겨두었던 진짜 비자금으로 그들이 졌던 사채 빚을 모두 매입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아내이자 어머니가 아니라 그들의 가장 무서운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몇 년을 살든 나오자마자 마주할 건 억대의 이자가 붙은 제 독촉장뿐일 겁니다. 박진철, 보고 있어?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자식들이 서로의 누나를 파내고 있어. 당신이 가르친 탐욕이 결국 당신 가족의 심장을 도려낸 거야. 저는 그날 저녁 아주 비싼 샴페인을 땄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외로웠던 내 집이 이제는 배신자들의 비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화려한 성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서로를 증오하며 무너지는 이 완벽한 게임.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박진철을 대중 앞에 세워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처형하는 일뿐입니다. 유산 상속? 그래, 내가 너희에게 줄 유산은 딱 하나야. 평생 서로를 저주하며 갚아야 할 죄의 대가. 지옥에 온 걸 환영해, 박씨 가문 인간들아. 악마는 지옥에 있을 때보다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 있을 때 추락의 고통을 크게 느낍니다. 박진철. 그놈은 구치소에서도 자신의 인맥과 돈을 동원해 집행유예로 풀려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교육자이자 독지가라는 가면을 굳게 믿고 있었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직전 진철은 기적적으로 구속 적부심을 통해 일시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풀려나자마자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자선재단 설립 기념회 및 칠순 잔치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연회장. 그곳이 바로 제가 설계한 그놈의 단두대가 될 장소였습니다. 저는 그날 제 생애 가장 화려하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30년 공무원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사보지 못한 고가의 옷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기품 있는 사형 집행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참교육자 박진철 선생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정갈한 수트를 입은 진철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 옆에는 가석방된 큰아들과 며느리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빈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허허, 여러분. 잠시 개인적인 송사가 있었지만 사필 규정 아니겠습니까?
제 아내가 오해가 좀 많아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사회에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재단 설립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의 뻔뻔한 연설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이라니. 제 피 같은 돈을 빼앗아 자기 아들놈들의 도박빚을 갚고 저를 죽이려 했던 인간이 입에 담을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연단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진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여기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명수, 당신이 여기 왜 왔어? 미쳤어? 당장 안 나가! 명숙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습니다. 박진철 씨, 아내로서 남편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빠질 수 없죠. 여러분, 잠시 제 남편의 진짜 자선 활동에 대해 제가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함께 봐주시겠어요? 진철이 제지하기도 전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축하 영상인 줄 알고 박수를 치려 했지만 화면에 나온 건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진철과 아들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야, 이명숙 그 할망구. 요즘 약 좀 먹였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해. 유서 써놓게 하고 요양원에 처박아 버려. 이 새끼야! 아버지가 나한테만 상가준다 그랬어. 너 같은 놈은 꺼져.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내빈들은 경악하며 입을 막았고 진철은 스크린을 가리려 허둥지둥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 휠체어를 탄 한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죽었다던 전처 오성자 씨였습니다. 박진철, 당신이 나를 죽었다고 속이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동안 나는 이 골방에서 숨죽여 살았어. 여기 당신이 그동안 나를 감금하고 폭행했던 증거, 그리고 당신이 명숙 씨에게 먹였던 약물의 성분 분석표가 있어. 진철은 사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큰아들과 며느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연회장 입구에는 제가 미리 부른 기자들과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진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진철 씨, 당신이 그랬지? 늙은 여자가 돈 있으면 됐지. 무슨 사랑이냐고. 그래서 나도 당신 방식을 좀 따랐어. 당신이 설립한다는 그 재단. 그 서류에 내가 당신 몰래 전 재산 사회 환원 및 피해자 보상 조항을 넣어서 공증받아 놨거든. 당신이 오늘 도장을 찍은 그 서류 말이야. 진철이 바닥을 기며 말합니다. 명수가, 여보, 제발! 내가 다 돌려줄게. 이거 취소해줘. 으악! 아니, 돌려받지 않아? 그 돈은 당신이 파멸시킨 사람들에게 갈 거야. 당신은 이제 빈털터리로 감옥에 가는 거야. 아, 참. 당신 아들들이 아까 그러더라? 아버지가 다 시킨 일이라고. 자기들은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검찰에 자술 썼었. 참, 효자들이지? 박진철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그가 쌓아온 70년의 명성이 단 10분 만에 오물보다 못한 쓰레기가 되어 바닥을 굴렀습니다. 도망치던 아들놈들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저는 오늘 이 화려한 호랑이 굴을 그들의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진철, 당신은 자식 없는 내가 만만해 보였겠지만 자식이 없기에 나는 당신의 자식들까지 한꺼번에 지옥으로 보낼 결단을 내릴 수 있었어. 오늘이 당신의 칠순 잔치라고? 아니, 오늘은 당신이라는 악마의 장례식이야. 잘 가, 나의 가짜 남편.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돈과 명예, 그리고 자식들. 이제 그 모두가 당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감옥에서의 매일매일을 축복해 줄 거야. 호텔 연회장에서의 화려한 처형식이 끝나고 세상은 박진철 일가의 추악한 민낯에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이라는 담장 너머에서도
악마의 숨통은 쉽게 끊어지지 않더군요. 박진철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도 정신을 못 차린 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마지막 남은 돈으로 정관 변호사를 선임하려 발악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감옥 밖으로 빼돌려둔 최후의 비상금이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돈의 행방을 쫓는 사냥꾼은 검찰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가 목숨보다 아낀다던 두 아들이었죠. 저는 오늘 이들의 마지막 남은 가족이라는 썩은 동주를 끊어버리기 위해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 복도에서 마주친 진철의 큰아들 진훈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동생과의 난투극으로 얼굴엔 흉터가 가득했고 눈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죠. 명숙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말합니다. 진은 씨, 아버지가 비상금으로 숨겨둔 그 골드바들 어디 있는지 아직도 못 찾았나 보네? 아버지는 그걸 당신 동생 진섭이 출소 자금으로 주겠다고 변호사한테 비밀리에 전달했던데. 진훈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라고요? 그 영감이 끝까지 나를 속여? 내가 그 영감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는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면회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유리창 너머로 아비와 아들의 처절한 배신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말해. 그 골드바 어디 있어? 진섭이한테 주기로 했다며? 이 늙은 여편네한테 홀려서 나를 버려? 내가 감옥에서 평생 썩을 줄 알아? 나 오늘 다 볼 거야. 아버지가 예전에 그 여자 죽이려고 했던 거 내가 직접 약 탔다고 다 볼 거라고. 이 미친놈아, 조용히 못해. 내가 언제 그랬어? 다 널 위해서. 아버지는 자식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자식은 아버지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며 멱살을 잡으려 합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건 진철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빚을 갚아주고 죄를 지어가며 뒷바라지했던 자식이 이제는 자신의 목에 단두대의 칼날을 내리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진철에게 마지막 선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소란스러운 면회실 한가운데서 진철과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진철 씨,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당신 손주들, 그리고 그 아들들, 당신 피 한 방울 안 섞인 거 알고는 있었어? 진철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들이 내 핏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30년 전 그가 도망친 전처와 결혼하기 전 그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박진철은 평생 남의 자식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그들을 위해 남의 돈을 뺏고 사람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전처 오성자가 제게 건넨 마지막 복수의 카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을 가짜에 속아 살았어. 가짜 아내, 가짜 자식, 그리고 그 가짜들을 위해 진짜 범죄자가 됐지. 당신 아들들은 이미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당신을 돈 많은 호구로 확정 지었더라. 그래서 더 가차 없이 당신을 팔아넘긴 거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아들들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으아! 박진철의 절규가 교도소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평생을 자식 없는 서름을 무기로 사기를 쳤던 남자가 결국 자식 아닌 놈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버림받는 순간 이것보다 더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가 어디 있을까요? 피눈물을 흘리는 건 이제 박진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자신들이 호구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감옥 안에서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봤죠. 그들은 이제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망친 철천지원수가 되었습니다. 박진철, 당신이 나보고 늙은 여자가 돈 있으면 됐지라고 했지? 맞아. 나는 돈도 있고 이제 당신들이 서로를 찢어발기는 걸 구경할 시간도 아주 많아.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가족의 품에서 평생 증오와 배신만 씹으며 살아가길 바랄게? 저는 면회실을 나오며 제 명의로 된 독촉장 한 장을 교도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진철의 아들들이 빼돌렸던 비상금마저 제가 모두 가압류했다는 통지서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변호사 한 명 선임하지 못한 채 국선 변호사의 무성의한 변론 속에 법정 최고형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겁니다. 배신자는 피눈물을 흘려야 마땅합니다. 특히 그 배신의 대상이 진심으로 자신을 믿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박진철, 지옥에서의 첫날 밤은 어때? 당신 자식들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꿈 매일 밤 꾸게 해줄게.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그토록 시끄럽던 제 집 거실엔 이제 다시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박진철과 그 악마 같은 자식들이 휩쓸고 간 자리는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를 도려내고 난 자리엔 새살이 돋기 시작했죠. 오늘 저는 마지막 정리를 위해 법원을 찾았습니다. 박진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입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그들의 몰골은 더 이상 인간의 형상이라 보기 힘들었습니다. 한때는 젠틀한 교육자였던 박진철은 머리가 허옇게 센 채 초점을 잃은 눈으로 바닥만 보고 있었고 서로의 목줄을 물어뜯던 두 아들은 서로 멀찍이 떨어져 죽일 듯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진철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박진훈, 박진섭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아울러 피해자 이명숙에게 취득한 모든 재산을 몰수하며 무기징역. 칠순의 박진철에게 그것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 안은 비명과 오열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저에겐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판사님, 억울합니다. 저 여자가 다 짠 거예요. 저 여자가 독한 년이라고요.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박진철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입모양으로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박진철 씨, 당신이 그랬지? 나 죽으면 그 돈 다 국가로 기속될 거라고. 걱정 마. 당신한테 뺏은 돈 전부 당신 이름으로 된 사기 피해자 구제 재단에 기부했으니까. 당신은 평생 감옥에서 죄를 갚고 당신 돈은 평생 당신이 괴롭힌 사람들을 살릴 거야. 법원을 나오는 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이 혼자 남은 노후가 무섭지 않으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인간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떡상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박진철이 숨겨두었던 비자금 중 법적으로 확보한 보상금은 제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해 주었고 무엇보다 저를 괴롭히던 자식 없는 여자라는 콤플렉스에서 완벽히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국을 유람하며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시니어들을 돕는 상담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이 왔더군요. 박진철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잘못했다. 한 번만 면회 와달라는 비굴한 구걸. 저는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악마에게 줄 자비는 없습니다. 그가 겪어야 할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차가운 독방에서 자기가 버린 전처와 자기가 속인 아내, 그리고 자기를 배신한 가짜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만나는 인연을 조심하십시오. 외로움은 가장 달콤한 미끼가 되어 당신을 사냥하러 올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당신 자신뿐이며 그 어떤 악마도 당신의 의지를 꺾을 순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이 이야기가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게 아니라 완벽하게 평온한 상태라는 것을요. 지금까지 자식 없다던 재혼 남편의 잔인한 비밀 전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명숙 씨의 통쾌한 복수극이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드렸나요? 세상엔 여전히 박진철 같은 인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위험한 징후가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2, 제3의 명숙 씨가 나오지 않도록 돕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사연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번에 더 소름 돋고 통쾌한 실화 기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당당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시니어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